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 총칙에서 있죠. 범위 좀 보시고, 이게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이 미완료 소득이니까요. 중소기업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95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앞에. 그래서 전체적인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법인세법상에 있죠. 과세, 납세 의무자별 과세 대상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구분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적 양도소득은 뭐예요? 가리지 않고 다 나오는 거죠. 청산소득이 잘 나와요. 이쪽이 뭐가 아니잖아요. 그죠? 청산소득은 오히려 요것만 된대. 여기 딱 에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정도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충분히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는요, 청산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문제 이런 풀다 보면, 우리 미완료 소득 있잖아요. 요거는 중소기업은 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난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대상 여기 있잖아요. 각사소득 있고, 청산 있고, 토지 등 미완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다 정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성격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너무 앞에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재경관리사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걸 제가 책이니까 표시하려고 한 거지. 출제 난이도는 뭐야? 출제 빈도는 그진 없으니까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그냥 가볍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죠. 그래도 알아야 될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그죠? 사업연도와 납세시 한분께서. 사업연도는 가끔 지문에 섞어가지고 한두 번 낼 때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했죠. 사업연도는 다른 말로 회계연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기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해요. 어떤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조합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옛날에는 없었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 있어요.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없는 경우가 없어요. 요식행위라도 다 정관을 내야지 결국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러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내가 정함에 있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돼요.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이다. 우리 회사에 있잖아요.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다. 4월 1일부터.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하면 오케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연도, 최초 연도는 내가 1월 1일 날 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있잖아. 짜투리가 하나 남게 되겠죠. 이 경우에 도대체 최초 사업연도에는 어디까지를 뭡니까? 사업연도 볼 건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예외적인 거잖아요. 자, 우리 회사의 정관에 연말 법인이라고 가정할까? 이렇게 가정할게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최초 사업연도에는요, 12월 31일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사업연도 개시일이 좀 달라지죠. 1월 1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죠. 개업 연월일, 사업자 등록일, 아니에요. 다 아니고, 우리가 설립 등기일 있죠. 법인의 실체가 있는 등기를 기준으로, 그죠? 요것만 좀 하면 등기. 등기를 만약에 5월 1일이라면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 하나의 3년도로 보고요. 뭐,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1년치 있잖아요. 전부 다 할 수가 있다. 요건 설립 등기일, 요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정관에 규정이 없다.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곰곰이 보니까 이 사업, 그죠? 법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있죠. 사업연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적는다라면 그거를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1월 1일부터 뭐야? 10월 30일 이렇게 적었다면, 여기 규정이 없다면 요거를 우리 사업연도로 의지해주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이게 너무 극단 아니에요. 요새 이런 건 없거든요. 자꾸 왜 극단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무신고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세무서에 가보면요. 그 설립할 때, 사표 등록할 때 내가 다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대기표가 나와서 내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그걸 보고 판단만 해서 프린트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혹시 누락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잘 안 나타나는 걸 가정한대.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신고 안 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비로소 뭐야. 그냥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연말법인 아니냐. 그래서 2순위로 뭡니까? 연말법인으로 의지하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 규정은 뭐죠? 현실적으로 법은 있지만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뭡니까? 사업연도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조건 아니죠. 무조건 아니고 신고를 먼저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 무조건 의지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옛날에 뭡니까? 아주 옛날에 책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고 요새 같은 트렌드는 아니죠. 요새 누가 이렇게 요새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새 맞게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연도의 변경은 생략할 겁니다. 사업연도를 한번 정했다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변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전 없죠. 그러니까 출제를 그전 해본 적이 없어요. 괜히 힘 빼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변경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출제를 좀 해야지 하는데, 그죠? 납세지 한번 볼게요. 납세지만 볼게요. 자, 납세지는 뭐냐면, 제가 넘긴 파트는 안 봐줘도 돼요. 그치는 출제가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납세지는 세금 부과의 장소적 기준을 납세지로 합니다. 혹시 부가지수법의 납세지는 어딘지 알아요? 사업장별 과세원칙. 그죠? 이 사업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죠. 그러면 소득세제는요?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요? 법인세 아닙니까? 소득세제는요? 주소지 과세 원칙이 됩니다. 근데 개인은 주소지라는 개념이 있지만 법인은 주소지가 있습니까? 법인. 법률적 인격을 준 있죠. 이 법인격에 대해서 주소를 어디로 볼 거냐? 당연히 뭡니까?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본점 소재지. 비영리 법인이면 뭐 주소사무소 이렇게 되는데 본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점이나 없다고 하면요. 실질적인 관리 장소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본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본점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의 법인격은 하나니까 그게 사업장이 지점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지방에 있는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어디? 수원에 있는 있죠. 영통세무서인가 거기에 전부 다 뭡니까? 그죠? 법인세를 납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별도 법인이라면 별도 법인의 본점으로 가는 것이고 지점 형태로 나와 있는 종속법인이라면요. 종속 지점이라면 합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요. 알아주세요. 외국법인은 3법이 같아요. 납세지가 다 동일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외국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납세지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냐면요. 외국 법인은 외국에 있는 본점이 있는 자가 우리 국내에 와서 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죠. 그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라고 해요. 용어 하나 알아놓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똑같아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법도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돼요. 다 3법이 같으니까. 그죠? 1타 3피로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3개를 익힙니다.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다고 하면요.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있죠. 이 소재지를 부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2군데다 하면. 마포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다면 외국법인. 그러면 외국법인이 있죠. 주된 사업장이라고 신고한 장소가 있거든요. 만약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신고한 장소를 그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봐서 거기에 일괄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는 넘어갈게요. 원천세는 그냥 원천 징수한 곳 있죠. 법인의 수합정 소재지, 본점 소재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다 이렇게 되고 지정 통지하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생략합니다. 요것만 한번 가볼게요. 자, 옛날에 나왔던 그냥 어렵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의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법인세는요, 법인 누가 과세할까요? 당연히 있죠. 법인의 납세지 있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딜까요? 본점, 주사무소,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다고 하면요. 그래, 없을 리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도 될 수 있다는 거고, 일반 법인의 최초 연도에 있죠. 우리가 사업 개시 연도는 1월 1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설립됐으니까, 기업 연월일, 그죠? 사업자 등록 교부일이 아닙니다. 설립 등기일 맞죠, 그죠? 이거 딱 체크하고요. 그 사업연도는 그죠? 인위적인 있죠. 소득을 그죠? 짓게 하는 하나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상법에서 회계 연구와 똑같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관계 없습니다. 상법이 모법입니다.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어쩌다가 몇 년에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얘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수업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익혀야 될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있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복식부기의 원리처럼 처음에 회계학 배우면 복식부기의 원리 배우잖아요. 그걸 익히는 과정처럼 얘도 뭐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그처럼 세무조정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익혀야 될 선행적인 지식이 몇 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있잖아요. 안 하고 하니까 법인세가 힘드는데 제하고 있죠. 자산부채법의 세무조정을 잘 익혀가지고 자산의 증감이 어떤 있죠. 이 소득처분을 유발하는지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조금 잘못 가면요 좀 어려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있죠. 각사 소득금액이라는 과세 대상 있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여기 이제 과세 대상이잖아요. 경상적인 소득을 바라볼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념적으로 소득에 대한 있죠.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소득을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학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학설을 기반으로 해서 과세 소득을 어디까지 정할지 있죠. 각 나라마다 정함이 있는데요. 이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 원천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학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순자산 증가설은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봐서 원천을 가리지 말자. 자산이 증가했다라면 원천에 관계없이 포괄해서 과세하자는 원칙. 요 원칙이 바로 뭐죠? 바로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요. 우리 법은 법인세법의 요 개념을 차용해서 그죠? 모든 소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의 정의가 순자산 증가세, 순자산 증가액, 송금은 순자산 감소액, 막 순자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의 베이스로 해서 소득을 그죠? 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곧 소득세 배울 거니까요. 소득세는요, 원천설이에요. 원천설, 소득 원천. 소득은 원천에 따라 좀 다르게 과세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상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자는 논리가 바로 원천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경상 반복적 소득만 과세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입법하는 방식이 뭐예요? 표현하는 방식이 열거주의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법인세법. 그 다음에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법. 물론 일부 다른 것들을 가미하지만 대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원천을 8개로 나누죠. 그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토지직, 양도. 입에서 근육이 태양이라 나누죠. 그리고 6종은 종합과세하고 2개는 분류과세해서 있죠. 나머지 광범위하게 분리과세를 준용하는 요렇게 원천을 나눠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개인의 소득 할 때는요, 여기 더 잘 맞다 이거죠. 맞춤이. 그러나 법인은 그렇지 않다. 그죠? 순자산 증가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했다면 다 과세한다 이건데 그 자산의 증가액 중에 이거는 아니지 않냐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 이건 좀 심해. 이거는 입금이 아니야 라고 입금 불산입으로 딱 뺀 게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바로 자본거래. 자본거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됐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순자산 증가세라는 개념을 딱 머릿속에 있고, 그죠? 딱 가지고 내용 있죠? 한번 살펴보고 각사 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이걸 배웁니까? 법인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왜 할까요? 법인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그죠? 구하기 위해서 세무조정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법인세를 얼마 낼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기초가 되는 기준 금액이 뭐예요? 과세대상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우리 법은 입금에서 송금을 빼래요. 너무 쉽네? 왜? 입금은 순자산 증가액이래요. 100원. 송금은요,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래요. 70원. 그럼 빼면요, 30원. 요걸 기준으로 텍스를 낸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 쉽네. 그죠? 그래서 입금 구하고 송금 구해서 뺀 나머지를 기초해서 세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구조는 단순한데 왜 어려워지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총액은 순자산 증가액, 송금 총액은요, 순자산 감소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다만 예외가 있지만 그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챕터가 바로 있죠.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TA라고 좀 쓰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TA라고 이렇게 좀 많이 써요. 이렇게 좀 쓰면 이거는 그죠? 예, 세무조정의 약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제가 TA를 막 쓰거든요. 세무조정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간접법 이게 뭐냐? 자, 간접적이다 이 말의 의미, 세무조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왜 얘를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당위성을 알아야지 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접법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랑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은 회사법의 지배를 받고 있죠. 상법에서 우리 모든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뭡니까? 자기의 성과랄지 재무상태를 공시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기업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 그죠? 발생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자, 100원이고 70원이고 30원 이렇게 당기수익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은 있죠.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있는 동시에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내야 해요? 입금하고 송금을 빼서 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텍스가 요거잖아요. 얘랑 뭡니까? 기준이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범위라면 나는 요거를 기초해서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얘랑 얘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순자산 증가액이라요.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말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수익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순자산 감소액이라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비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100% 같지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 어떤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회계, 그죠? 형식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그죠? 입력을 쫙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에 만들어서도 세법, 법인세법의 세무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입금하고 송금을 뭡니까? 구분해서 또 기장을 해야 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도 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결산을 해야 될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하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해보세요. 한 번 하기도 힘들은데, 결산. 결산은 머리가 하나씩 새요. 저는 결산을 하면 매번 머리가 좀 한 번씩 새던데, 10개씩 나던데 막,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하고 두 개를 만드는 게 부담이 되죠. 근데 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제니까, 상법에. 그러면 쟤를 만들지 못한다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얘만 어떻게든 도출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걸 간접적이라도 직접 만들면 너무 땡큐. 직접 좀 제발 만들어, 법인세법 입장은 직접 만들어라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뭐야. 그럼 좋다. 저거는 만들 거니까 저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금액을 뽑아내기만 한다라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해요. 자, 수익을, 기업회 기준의 수익을 펼치죠. 그 중에서 있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딱 펼쳐놓고 딱 스타트합니다.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왜 안 잡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가 잡은 수익 중에서 세법이 생각할 때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안 잡은 것도 있죠. 요거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금산입이라고. 입금산입, 입금에 넣어. 그럼 20원. 더하면 얼마 되죠? 120원이 되죠. 수익 잡은 것 중에 이거는 우리 세법이 볼 때는 수익 아니야 라고 빼. 즉 이 말은 세법의 입장으로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입금은 더하고 입금을 빼고 그 용어가 입금산입, 입금무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더해서 120원이니까 10원을 빼게 되면 뭐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금액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비용도 펼쳐놓고, 야, 비용 더 해야지. 송금 산입해. 송금을 비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30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비용은 100원이죠. 그리고 요 비용 중에서 뭡니까? 송금이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뺀다, 그죠? 빼버리면은 70원, 60원이 60원이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서 빼게 되니까 결국은 50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기초로 한다는 거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세금을 못 매긴다는 것이. 그러면 세법의 입장에서 다름이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 결국 요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 요거 있죠. 20원, 40원은 뭐죠? 요거랑 요놈은 뭐죠? 세금 측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입금의 집어야 수익을 더 잡으라 하니까 그걸 기초해서 세금을 더 내고, 송금 불산입은 뭐죠? 비용을 부인하는 거니까 결국은 더 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보세요. 두 개, 같은 놈이라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가산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가산이 뭐죠? 세금을 더 내는 조정이 두 개가 있고, 그게 바로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효과를 봤을 때 세금을 덜 내는 효과는 뭐야? 입금불산입. 입금에서 빼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송금산입은 뭐죠?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인식하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죠. 그럼 요 두 개 이제 10원하고 30원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두 개의 효과는 뭐야? 결국은 차감조정이 되죠. 그죠? 차감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4개를 익혀야 돼요. 어떤 걸 익혀야 될까요? 세무조정은 4개예요, 4개.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익혀야 되죠. 요거. 4개를 익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거는, 물론 가산조정하면요. 다음 주 올 때 이렇게 익혀오세요. 가산조정이 2개가 있어야 뭐예요 하면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차감조정은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결국은 요걸 하게 되죠. 그러면 4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을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건 입금이고 어떤 건 입금불산입이잖아. 입금산입이고 송금불산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 구분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식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전 선생님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전산할 건데요. 법인조정에 가보시면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있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얘가 입금산입이고 얘가 송금불산입이라는 걸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가 입금산입이는 어떻고 송금불산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점은 얘가 가산조정이냐. 얘 가산조정, 얘는 차감조정이냐. 그럼 여기에 있는 합계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합계금액이 요거는 가산에 플러스 할 거고 요거는 뭐야? 차감에 마이너스 돼 가는 거니까 처음에 할 때 요건 입금산입, 요건 송금불산입 두 개를 구분하려 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시험에 그걸 구분하게 돼 있습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는 거는 가산이냐 차감이냐를 구분하는 거지. 얘가 입금산입인지 송금불산입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좀 피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자, 당기순이익이 왜 출발되는지 알겠죠? 첫 번째 서식의 출발이 왜 되겠습니까? 요거, 출발이 요거잖아.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입금, 가산 조정이 뭐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의 금액은 끌어와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차감 조정,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요, 끌어와서 여기 되고, 그죠? 그래서 더할 건 더하고,